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태호라고 합니다. 올해 47살이고 지방의 중견기계부품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니, 일하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지금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는 20해가 넘었고 아내 미정이와는 대학 동기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는 정말 예뻤습니다. 키 작고 동그란 얼굴에 애교 많은 여자였죠. 저는 그런 그녀가 좋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했어요. 첫째 아들이 올해 대학교 2학년이고 둘째 딸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동안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다니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가끔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미정이도 집에서 살림만 하면서 조용히 지냈거든요. 특별히 부부싸움을 하거나 그런 적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중년 부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일어난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렸어요. 그날은 일본 바이어와의 중요한 계약을 위한 접대 자리였습니다. 오사카에서 온 타나카라는 부장과 그의 부하 직원 2명이었는데 이 계약이 성사되면 저희 회사로서는 정말 큰 건이었거든요. 1차는 한정식 집에서 무난하게 끝났어요. 타나카 부장이 한국 전통 술에 관심이 많다고 해서 막걸리도 마시고 분위기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였어요. 일본 손님들이 한국의 유흥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거절했지만 계약건이 워낙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비교적 고급스러운 노래주점이었어요. 룸 안은 조명이 어둡고 가라오케 기계와 소파가 있는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일본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옆에서 술을 따라드리며 비즈니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도우미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젊고 예쁜 여자들이었어요. 손님 옆에 앉아서 술을 따라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저는 그런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좀 어색했지만 일본 손님들이 워낙 좋아하니까 그냥 분위기에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이 열리면서 한 여자가 들어왔는데 그 순간 저는 정말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그 여자가 바로 제 아내 미정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어두운 조명 때문에 착각한 건 아닌가 싶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었어요. 20회 넘게 함께 산 아내의 얼굴을 제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미정이는 짧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빨간 립스틱이 너무 진해서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를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당황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일본 손님 옆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오빠들 오늘 재미있게 놀아보자. 목소리까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애교스럽고 더 감미롭게. 저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정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왜 여기 있어?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채로. 그런데 미정이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접대 중이야. 당신도 나도. 너무나 태연하게 마치 당한 일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어요. 저는 미정이의 손목을 잡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술병 깨지는 소리가 났고 일본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전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져 있었거든요. 복도로 나와서 미정이를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해봐.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정이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뭘 설명해? 뭐는 그대로야.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이런 일을 했어? 제가 다그쳤어요. 그런데 미정이가 한숨을 쉬면서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알 필요 있어? 어차피 관심도 없잖아.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진실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이들은 다행히 잠들어 있었고 저와 미정이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언제부터야? 왜 그런 짓을 했어? 미정이는 마치 준비된 대사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부부였지? 너랑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가 여자로 느껴졌어? 뭔 소리야? 제가 반박했지만 미정이는 계속했어요. 밤에 손도 안 대잖아. 눈도 안 마주치고. 난 그냥 식모였어, 식모. 애들 뒷바라지하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게 다였어.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저희는 정말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동거인 같았거든요. 회사 일에 치여 살다 보니 아내에게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가슴이 미칠 듯이 터지는데 넌 늘 등을 돌리더라. 미정이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나를 만져줘. 날 여자로 대해줘. 나도 여자라고 아직 죽지 않았다고 느끼게 해줘. 그 사람이 누구야? 제가 물었어요. 미정이는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노래방 사장이야. 장진수라고. 장진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뭔가 기억이 났어요. 미정이가 몇 달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친구 소개로 행사 도우미 일을 가끔 한다고 했었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런 일이었던 거죠. 내가 남자 노릇만 했어도 내가 남의 품에서 숨 쉴 일은 없었어. 미정이는 끝까지 저를 탓했어요. 자신은 희생자인 척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그녀의 말투가 너무 익숙하고 차분해서 더 무서웠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여러 번 상상해 본 것처럼 준비된 변명들을 줄줄 늘어놓더라고요. 얼마나 받았어? 제가 물었어요. 미정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 번에 10만 원. 이라고 중얼거렸어요. 10만 원. 20회 넘게 함께 산 아내가 10만 원에 몸을 파는 여자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몇 번이나? 한 달에 서너 번. 많을 때는 일주일에 2번도. 미정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계산해보니 적어도 반년은 넘게 그런 일을 해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니 토할 것 같았어요. 20년 넘게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한 여자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남자들과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그 노래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낮에 가니까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서 노래방 사장 장진수를 만나고 싶다고 했더니 잠시 후에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키는 저보다 좀 작았지만 몸집이 꽤 좋았고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얼굴은 뭐랄까 전형적인 유흥업소 사장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일로 찾아왔어요. 제가 말하니 장진수가 웃으면서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아, 미정 씨 남편분이시구나. 반갑습니다. 너무나 태연한 모습이었어요. 형님, 일 그만 망치세요. 장진수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어요. 미정 씨? 걔가 먼저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요? 제가 다그쳤어요. 그러자 장진수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하고 나니까 자꾸 오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뭔가 재미도 있고. 나중에는 서로 좋아하게 된 거죠. 장진수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서로 좋아한다고요? 요즘은 뭐 따로 만나는 손님도 제가 소개해주고 미정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덕 좀 보죠. 장진수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완전히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미정이가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용돈을 많이 쓰기 시작했던 것, 새 옷을 자주 사는 것, 미용실에 자주 가는 것, 모든 게 그 더러운 돈으로 한 짓이었던 거예요. 형님도 남자니까 이해하시잖아요. 장진수가 말했어요. 여자라는 게 외로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장진수가 뒤에서 말했어요. 혹시 형님도 심심하시면 언제든 오세요. 좋은 애들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돌아서서 장진수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새끼가! 하지만 곧 이성을 찾고 손을 놨어요. 여기서 시비를 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장진수라는 놈이 상간남인 동시에 제 아내를 성매매에 알선한 놈이라는 것도 확실해졌고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가니 미정이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게 가짜로 보였어요. 장진수라는 놈 만나고 왔어. 제가 말하니 미정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하러? 당연히 따져보려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미정이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 남자랑 사귀는 거야? 아님 그냥 돈 때문이야? 제가 물었어요. 미정이는 한참을 말이 없더니 둘 다. 라고 중얼거렸어요. 둘 다라니. 결국 제 아내는 돈도 받고 사랑도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저 같은 남편이 있으면서.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미정이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다행히 비밀번호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장진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오늘 손님 있어요. 7시까지 와주세요. 네, 알겠어요. 예쁘게 꾸미고 갈게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장진수 명의로 된 계좌에서 미정이 계좌로 매번 10만 원씩 입금된 기록들이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둘이 개인적으로 만난 기록들도 있다는 거였어요. 오늘 저녁에 모텔에서 만나요. 당신이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면서 정말 토할 뻔했어요.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형님, 이건 단순한 간통이 아니에요. 변호사가 자료를 보면서 말했어요. 불법 성매매 알선, 경제적 착취, 그리고 명백한 불륜까지. 민사소송도 가능하고 형사고발도 가능해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줬어요. 먼저 상간남인 장진수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매매 알선 혐의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미정이한테는 이혼 소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정도 증거면 장진수한테는 3천만 원 정도, 아내분한테는 1,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했거든요. 특히 장진수라는 놈은 다른 가정도 파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형사고발은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 알선으로 최대 징역 3년까지 가능해요.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전과자가 되는 건 마찬가지죠.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니 미정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변호사 사무실. 제가 대답하자 미정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 하러? 당연히 이혼하고 위자료 받으려고. 그리고 장진수 그 새끼는 감옥에 보내려고.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미정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할게, 정말로.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용서. 20회 넘게 쌓아온 신뢰를 내가 한순간에 박살냈는데 무슨 용서야?
애들 생각해서라도. 미정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했어요. 애들? 내가 애들 생각했으면 그런 짓을 했겠어? 애들 엄마가 창녀 노릇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해봤어.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미정이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장진수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3천만 원, 성매매 알선 혐의로 형사고발, 그리고 미정이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1천만 원까지. 소장이 접수되고 나서 며칠 후에 미정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하는 말이 당신까지 그러면 난 진짜 끝이야.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끝나야 돼. 지금까지가 기회였어. 그러자 미정이가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더라고요. 그래, 내가 몸 판 건 맞아. 그런데 당신이 그 몸을 얼마나 방치했는데? 뭐라고? 제가 반문했어요. 난 욕망에 질식하면서 살았어. 당신은 모른 척 했잖아. 미정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밤마다 혼자 울면서 잤는데 당신은 코 골면서 자더라고. 여전히 제 탓으로 돌리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떤 이유가 있든 불륜은 불륜이고 성매매는 성매매거든요. 그 사람은 나를 여자로 봐줬어. 미정이가 계속 말했어요. 나이 들어도 예쁘다고 섹시하다고 그런 말을 해줬어. 당신은 언제 그런 말 해봤어?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미정이를 당연하게 여겼고 아내로서의 역할만 기대했지 여자로서는 보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며칠 후에 장진수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형님, 이렇게까지 하실 건 없잖아요. 서로 어른끼리 조용히 해결하죠. 조용히? 내 아내를 성매매시킨 놈이 조용히 해결하자고. 제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게 아니라. 장진수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미정이는 집에서 나가버렸어요. 친정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엄마가 왜 갑자기 나갔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첫째 아들이 대학생이라서 좀 눈치를 채는 것 같았어요. 아빠, 엄마랑 이혼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모르겠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제가 대답했어요. 사실 이미 마음은 정했지만 아이들한테는 충격을 줄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둘째 딸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았지만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해하더라고요. 엄마 언제 와요? 하고 자꾸 물어봤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미정이가 미웠어요. 자기 욕망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아이들한테까지 상처를 주고 있으니까요. 재판 준비를 하면서 변호사가 말했어요. 형님, 증거가 워낙 확실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장진수 같은 경우는 성매매 알선이 명백하거든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 기일에 장진수와 미정이 모두 출석했어요. 장진수는 정장을 입고 왔지만 얼굴이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미정이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는데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법정에서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어요. 문자 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목격자 진술.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장진수의 변호사가 단순한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돈을 주고받은 증거가 있으니까 통하지 않았어요. 미정이는 법정에서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가끔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원망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복잡했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 미정이가 증언대에 섰어요. 판사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미정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방치했어요.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어요. 그런 개인적인 사정이 불법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장진수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단순히 연인 관계였고 선물을 준 것뿐입니다. 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여성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가 나오면서 변명이 통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재판에서 검사가 장진수의 노래방을 압수수색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곳에서 다른 여성들의 연락처와 거래 내역들이 발견됐거든요. 미정이만이 아니라 적어도 5명 이상의 여성들이 비슷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들이 나오자 장진수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진 거죠. 검사는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성매매 알선업자라고 규정했어요. 미정이는 그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여러 명 중 하나였던 거니까요. 법정에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하고 중얼거리더라고요. 판사는 최종 변론에서 명확하게 말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조직적인 성매매 알선 사건입니다. 피고 장진수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수의 여성을 성매매에 동원했고 피고 서미정은 이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에 판결이 나왔어요. 장진수는 상간자 위자료 2,500만 원과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어요. 그리고 벌금 500만 원까지. 미정이는 이혼이 확정됐고 아이들 친권은 제가 가져가게 됐어요. 그리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제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거기에 벌금형까지. 판결이 내려진 후 복도에서 장진수를 마주쳤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형님, 이제 됐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고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로 끝냈어요. 내가 파괴한 가정이 우리 집만인 줄 알아? 다른 가정들도 생각해봐. 장진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미정이는 판결 후에 저한테 다가왔어요. 이제 정말 끝인 거야?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응, 끝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20년 전에 시작된 우리는 오늘로 끝나는 거야. 미정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해. 라고 말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장진수의 노래방은 결국 폐업됐어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장진수가 그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런 전과자와 일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미정이는 판결 후에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친정에도 얼굴을 못 내밀겠다고 하면서 어디론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다 퍼졌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정 부장 부인이 그런 일을 했다면서. 아이고, 그 양반 얼마나 창피하겠어. 애들은 얼마나 충격이겠어.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니. 아이들에게는 최대한 자세한 내용은 숨겼지만 대략적인 상황은 설명해줬어요. 첫째 아들은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빠 힘들죠? 괜찮아요. 저도 이제 성인이니까 아빠 도와드릴게요. 둘째 딸은 처음에는 엄마를 찾으며 울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아빠, 우리끼리 살아도 괜찮아요. 제가 엄마 대신 집안일 도와드릴게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더욱 분노했어요. 미정이가 자기 욕망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생각하니까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어요. 처음에는 동료들이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오히려 제가 당당하게 처리한 걸 보고 정 부장, 제대로 하셨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아보니 미정이었어요. 태호야. 나야.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힘이 없고 지쳐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화했어. 정말 미안해. 미정이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인 게 느껴졌어요. 지금 어디 있어? 제가 물어봤어요.
부산. 친구 집에 얹혀 살고 있어. 일자리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 않네. 미정이가 대답했어요. 아마 재판 기록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성매매 관련 전과가 있으니까요. 애들은 잘 있어? 미정이가 물어봤어요.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태호야, 나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돌이킬 수 있다면. 미정이가 말을 이으려고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이제 그녀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진 사람이에요. 그로부터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아이들과 함께 서울을 떠나기로 한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래도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남해의 작은 해안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서 작은 코딩 학원을 차렸습니다. 요즘 코딩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걸 가르치고 있어요. 처음에는 학생이 몇 명 없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에서 회사 다닐 때보다 수입은 적지만 마음은 훨씬 편해요. 첫째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계속 다니고 있고 방학 때마다 내려와요. 아빠, 여기 공기 정말 좋네요. 이사 잘한 것 같아요라고 말해주더라고요. 둘째 딸은 전학을 했는데 새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어요.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아요. 아빠,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서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매일 행복해해요. 아이들과 셋이 사는 생활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어요. 저녁에는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고 주말에는 낚시도 하고. 이런 게 진짜 가족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가끔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만나게 돼요. 대부분 평범한 가정들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러우면서도 씁쓸해요. 어느 날 학원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작은 노래방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 순간 예전 생각이 났어요. 미정이가 그런 곳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커요. 그 조명, 그 룸, 그 마이크가 그녀에게는 위로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었을지도. 하지만 그런 선택이 결국 그녀 자신을 집어삼켰죠.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저도 남편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미정이를 여자로 보지 못했고 그냥 아내, 엄마의 역할만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륜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도 가정을 배신하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제 저는 혼자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아이들이 있고 새로운 일이 있고 새로운 환경이 있어요. 매일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미정이와 장진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각자 자신이 선택한 길의 대가를 치르며 살고 있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그들에 대해 궁금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냥 제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20년 넘게 평범하게 살던 제가 일본 바이어 접대 자리에서 아내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걸 목격했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노래방 사장과 불륜 관계였고 동시에 성매매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서 법정 투쟁을 벌였고 결국 상간 남은 실형과 거액의 위자료를, 아내는 이혼과 친권 박탈이라는 결과를 얻었어요. 지금은 아이들과 함께 남해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건가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법적으로 해결할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